R과 C가 있는 회로와 마찬가지로 R과 L 두 부품으로만 구성된 회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R과 L을 배치하는 방법은 직렬과 병렬 두 가지가 있고요. 직렬과 병렬인 경우에 주파수에 반응하는 특성이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주파수응답이라고 부르는데요. 주파수응답이 직렬과 병렬에 대해서 다릅니다. 직렬인 경우는 저주파의 신호를 잘 통과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병렬로 구성을 할 때는 고주파에서 신호를 잘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로 부품이 저항과 인덕터 딱 두 개로만 구성된 간단한 회로를 생각해 봅시다. 저항과 인덕터만 있기 때문에 RL 회로라고 부릅니다. 저항과 인덕터. 이 인덕터는 코일 같은 걸로 만드는 거죠. 전자석을 만들 때 쓰는 코일 개념을 써서 만든 회로 부품은 인덕터라고 부르는데, 저항과 인덕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붙여서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로가 끊김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이라고 부르고, 직렬인 RL 회로라고 해서 시리즈 RL 서킷 혹은 직렬 RL 회로라고 부릅니다. 이 회로가 직렬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외부에 AC 전화번을 걸었을 때 이 AC 전화번이 정기적인 높이를 만들죠. 이 정기적인 높이 때문에 전류가 흐를 텐데, 그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길로만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직렬회로라고 부릅니다. 직렬회로 개념은 전화번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교류 전화번인 경우에도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대신 인덕터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인덕터는 전류를 흘렸을 때 자석을 만들어주는 성질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인덕터는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덕터는 AC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인 AC 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페이저 관점으로 인덕터의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보면 인덕터가 가진 임피던스는 J오메가 곱하기 L의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덕터를 J오메가 L이라고 하는 임피던스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직류회로, DC 회로를 해석할 때 썼던 개념을 거의 동일하게 가지고 와서 시간적으로 변하는 전압전류 특성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저항을 우리가 주로 DC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저항이 교류로 가게 되면 임피던스로 확장이 된다. 확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DC에서는 실수 계산만 하면 답이 다 나왔는데 교류에서는 복소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DC에 있던 저항이라는 개념을 임피던스로 확장만 하면 DC에서 썼던 회로 이론 기법, 오음법칙, KCL, KVL을 적용해서 모든 회로를 다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직렬 RL 회로를 직접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 도구는 페이저가 되겠고, 페이저를 쓴다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모든 부품을 임피던스로 바꾸는 겁니다. 저항은 임피던스로 바꾸면 그냥 저항입니다. 똑같이 써주면 되고, 부하 있는 저항도 똑같이 부하 저항으로 써주면 됩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인덕터죠. 인덕터의 원래 의미는 전류가
흘렀을 때 전자석을 만드는 개념이었는데 시간적으로 이 전자석을 바꾸게 되면 이 전자석은 발전을 합니다. 그 발전 특성으로 인해서 저항을 나타내게 되는데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원래 인덕터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특성은 흐르는 전류의 관성을 뜻합니다.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았으면 계속 흐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전류가 잘 흘렸으면 계속 흘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전류의 관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전류의 관성으로 인해서 발전이라는 전기가 발생을 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임피던스로 보면 간단합니다. 원래 이 인덕터 소자는 발전을 하는데 흐르는 전류를 따라가면서 하는 발전이라서 외부 입장에서 보면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외부에서 전류를 바꾸려고 하는데 관성으로 인해서 잘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회로적으로 보면 마치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게 하는 성질. 이 인덕터가 가지고 있는 관성으로 인해서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임피던스라고 하고 이 임피던스는 얼마라고요? J오메가 L입니다. 주파수가 낮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발전을 잘 하기 때문에 전류를 더 강하게 저항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J오메가 L로 인덕터의 임피던스를 정의를 합니다. 이 회로는 간단하게 보면 저항이 3개 있는 회로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요 중간에 있는 게 일반 저항이 아니고 임피던스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 생각의 범위, 계산의 범위를 실수가 아니고 복소수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저항 3개가 있는 DC회로 해석이랑 교류로 해석을 한다는 게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면 부하에 있는 전압은 어떻게 구하나요? 부하에 있는 전압을 구하고 싶으면 직렬회로에 있는 저항을 다 써줍니다. 뭐가 있어요? RS가 있고 또 J오메가 L로 표현되는 인덕터 임피던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부하저항 RL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측정하고 싶은 전압 위치는 어딘가요? 당연히 부하겠죠. 전압원에서는 전압을 공급을 해주고 자, 회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딱 하나밖에 없지만 이 한 길을 통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 흐르는 전류가 온 법칙 때문에 부하의 전압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회로가 동작하는 원리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전압은 부하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하고 싶은 위치, 계산하고 싶은 위치에 저항값을 적어주면 되고 내가 걸어준 전압은 누구였습니까? VS였죠. 자, 이게 인덕터가 저항과 직렬로 연결됐을 때 전압, 분압, 식, 전압이 분배되는 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얻은 전압 분배식을 이용해서 시리즈 RL 서킷의 주파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파수에 따라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주파수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주파수 응답은 주파수에 따라서 전압이 변동되는 특성입니다. 자, 주파수 응답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이 식을 R값, RS값, L값, RL값 다 넣고 복수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여기에 있는 직렬 RL 회로의 정성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계산은 컴퓨터가 하면 되는데 분석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의 출발점은 모든 걸 다 분석을 하려고 하면 헷갈리고 머리가 복잡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거는 두 가지 주파수에서 합니다. DC인 경우 주파수가 0인 거죠. 각 주파수가 0인 경우 주파수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중간쯤 주파수가 아주 작지도 않고 주파수가 아주 크지도 않은 중간 정도 되는 주파수는 DC 특성과 높은 주파수 특성 그 사이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주파수 응답 특성을 정성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인덕터가 DC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인덕터가 DC로 가면 그림에도 있듯이 인덕터는 코일입니다. 전선이에요. 전선을 감아 놓은 거기 때문에 저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0으로 가게 되면 인덕터가 나타내주는 임피던스 값은 0입니다. 숏하고 같은 거죠. 숏하고 같기 때문에 계산할 때 사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덕터의 임피던스 값을 0으로 놓고 회로를 다시 보면 뭐가 보입니까? RS라고 하는 저항, RL이라고 하는 저항 두 저항만 있는 거고 여기에 VS라고 하는 입력 전압을 공급을 하고 공급된 입력 전압 VS가 RS와 RL에 의해서 여기 RL이네요. RL에 의해서 분배되는 전압이 분배되는 특성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죠. 전압이 분배돼서 부하 저항에 걸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주파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올라가면 전자석이 외부의 전압원이 가해주는 이 전압 특성에 방해되는 방향으로 발전해버립니다. 왜 이렇다고 했어요? 인덕터는 전류의 관성에 따라서 동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류를 흘렸으면 외부에서 전류를 바꾸려고 하면 전류가 바뀌는 것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걸 등가적으로 보면 임피던스 특성,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교류 전류를 방해하는 특성, 교류 전류가 바뀌지 못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항상 커집니다.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류는 인덕터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인덕터의 임피던스가 커졌기 때문에 RS라든지 RL에는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인덕터가 전류의 변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모든 걸 다 좌우를 하는 거죠. 주파수가 극단적으로 커지게 되면 발전이 너무 잘 돼서 전류의 관성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전류는 변동을 못합니다. 외부에서 AC 전압원을 걸어서 전류를 바꾸라고 했는데 못 바꾼다고 하는 거죠. 인덕터가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등가적으로 보면 회로가 오픈이 되는 겁니다. 회로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직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0이 되게 되고 전류가 0이 된다는 뜻은 부하에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 주파수가 낮을 때는
주파수가 낮을 때는, 이쪽으로 갈 때가 주파수 낮을 때인데, 낮을 때는 전압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이때는 인덕터의 임피던스 값이 0이니까 전압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RS하고 RL이 전압을 분배하는 정도로 부하에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인덕터의 임피던스가 커진다. 물리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면 인덕터의 전류 관성이 강해져서 원래 흐른 전류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압이 만드는 전류는 흐르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인덕터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류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주파수의 신호는 잘 흐르지 못해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죠. 그렇다면 주파수가 0도 아니고 아주 높지도 않은 요 중간 정도는 어떻게 될 건가 하면 높은 전압이 쭉 떨어져서 0으로 가는 그래프 모양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저항과 인덕터로 구성한 회로인데, 저항과 인덕터를 병렬로 배치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회로 소자를 병렬로 배치했기 때문에 병렬 RL 회로라고 부릅니다. 생긴 모양은 이것과 같아요.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과 코일로 만든 인덕터를 병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렬로 만들었다는 것은 전류가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길을 2개를 만든 겁니다. 3개를 만들어도 병렬이긴 한데 이 그림에서는 2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AC 전화분을 걸어줍니다. AC 전화번으로 인해서 전압의 차이, 정기적인 높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높이 때문에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회로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데 흘러 들어간 전류는 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회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항에도 전류가 흐르고 인덕터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얼마만큼 흐르는지를 결정하는 양은 교류에서는 임피던스가 됩니다. 임피던스는 교류 전류를 저항하는 성질이고 DC에 있는 저항을 일반화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값이 커지면은 교류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에 따라서 저항과 인덕터를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저항은 그냥 똑같이 저항을 임피던스로 바꿔주면 되고, 인덕터는 좀 달라지는데, 인덕터는 그냥 인덕턴스를 쓸 수는 없고 페이저의 중요한 상수인 J오메가를 인덕터에 곱해서 임피던스로 바꾸어서 해석을 합니다. 임피던스는 저항하고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DC에서 사용했던 오음의 법칙, KCL, KBL 이용해서 교류회로 해석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항이 아니고 임피던스를 사용해서 복소수로 계산을 한다는 차이점이 DC와 다른 점입니다. 병렬 RL 회로를 직접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석을 위해서 임피던스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소스의 저항, 부하 저항은 저항이고 저항은 임피던스로 바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적어주면 되고 인덕턴스만 J오메가 L을 뜻하는 인덕터 임피던스로 바꾸어줍니다. 우리가 실험할 때 함수 발생기를 쓰는데 함수 발생기의 등가회로는 태빈의 등가회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태빈의 등가회로의 소스 저항,
그리고 인덕터와 저항이 만드는 병렬 회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산이 좀 귀찮아요. 그래서 함수 발생기의 등가 회로는 테비넨 등가 회로인데 이 회로를 노튼 등가 회로로 바꿉니다. AC 전류원 하나와 병렬로 연결된 저항으로 바꾸는데 AC 전류원의 크기는 IS, 등가 저항은 테비넨 등가 회로의 저항과 똑같은 RS로 표시를 하고 IS하고 테비넨 등가 회로의 등가 전압 VS는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튼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AC 전류원이 있고 RS 저항이 있고 인덕터가 있고 부하 저항이 있는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회로를 보면 1번 회로와 2번 회로를 비교해 봅시다. 1번 회로는 RS 저항이 인덕터와 RL이 만드는 두 임피던스의 병렬 회로하고의 직렬 회로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노튼 등가 회로로 바꾸니까 RS, 인덕터, RL이 만드는 임피던스가 다 병렬로 구성된 아주 간단한 회로로 바뀌게 되죠. 이 회로를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새 임피던스가 등가 임피던스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등가 임피던스는 RS, JωL, RL의 병렬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병렬 임피던스가 돼서 병렬 임피던스가 등가 회로로 등가 임피던스로 바뀌게 되고 이 하나의 등가 임피던스에 전류가 IS만큼 흘러서 전압이 V 로드만큼 생기는 거죠. 회로를 보면 병렬 회로라고 했잖아요.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걸리는 전압은 어디서든 일정합니다. RS든 인덕터든 RL이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항상 V 로드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한 공식이 이 공식이 됩니다. 병렬 RL 회로가 만드는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연속적으로 변할 텐데요. 주파수에 따라서 특정 위치에 전압이 변하는 특성은 주파수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병렬 RL 회로의 주파수 응답을 살펴보는데 정확한 계산은 우리가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유도했던 공식을 복소수 관점에서 계산을 하면 그래프를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를 이해하는 방법은 계산을 잘 한다면 이걸 직접 계산하는 걸 텐데 보통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DC, 주파수가 0으로 가는 DC 근사를 한번 취하고 주파수가 굉장히 커지는 광학 근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DC부터 한번 보게 되면 주파수가 아주 낮아지게 되면 인덕터는 숏 회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숏 회로로 간주될 수 있어서 숏 회로가 있고 저항이 500ohm이 있으면 두 개를 병렬을 하면 누가 더 우세할까요? 500ohm 우세할까요? 숏이 우세할까요?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전압은 똑같고 전류가 문제죠. 전류가 어디로 많이 흐르는가 봐야 되는데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대부분 집중됩니다. 따라서 인덕터에 가해주는 전압의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인덕터는 발전기가 아니고 단순한 도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피던스 값이 0으로 갑니다. 임피던스 값이 0이라는 것은 전류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500옴은 500옴만큼 전류를 방해하는데 인덕터는 임피던스가 없기 때문에 전류 방해하지 않아서 모든 전류는 모조리 다 방해 성분이 없는 인덕터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저항 쪽은 어떨까요? 부하저항 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죠. 전류가 거의 없으니까 V 꼴 IR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은 거의 0V가 됩니다. 따라서 V로드에 걸리는 전압은 0으로 가는 거죠. 주파수가 0으로 갈 때 걸리는 전압도 0으로 간다. 그래프에서도 보여주듯이 정성적으로 주파수가 0으로 가는 건사인 DC 건사를 해서 회로를 보더라도 결과는 우리 정성적인 설명과 딱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과 정성적인 설명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주파수가 굉장히 커지는 광학건사를 볼까요? 광학건사를 하게 되면 저항이 아니고 인덕터의 임피던스 값을 봐야 되니까 인덕터 임피던스를 보면 이 인덕터 임피던스는 굉장히 커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인덕터는 전류 관성 때문에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압이 만들려고 하는 전류를 방해시킵니다.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게 임피던스로 나타나는 게 돼서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방해하는 성질이 꽤 커지기 때문에 전류는 원래 흐르던 방향으로 똑같이 흘러야 되고 전화본에서 가해주는 전류에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전화본을 통해서 가해줬던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전류는 잘 흐르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인덕터에서요. 근데 나머지는 어떨까요? 나머지 저항에서는 잘 흐르죠. 그 저항만큼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임피던스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전류 관성이 생겼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나머지 저항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500옴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주파수가 굉장히 커진 경우라고 하면 회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인덕터 없이 RS하고 RL만 있는 회로라고 볼 수가 있고 RS와 RL 두 저항이 직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전형적인 전압 분배기 회로가 돼서 RS와 RL 저항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압이 부하 쪽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 경우는 부하 저항이 소스 저항보다는 10배 정도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압은 부하로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질 때 V로드에 측정되는 전압은 매우 크게 측정이 되는 것을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정확한 계산에서도 우리 정성적인 설명과 동일하게 정량적인 계산도 주파수가 낮은 데서 주파수가 높은 데로 갈 때 전압 전달이 잘 되는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필터 특성이라 하는데요. 필터 특성은 주파수 선택적인 특성입니다. 주파수 선택적인 특성이라서 어디가 통과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주파가 아니고 고주파 쪽에서 파동이 잘 통과합니다. 파형이 잘 통과하게 돼서 고주파가 잘 통과하는 필터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합당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하이패스 필터, 약칭해서 HPF라고 부르고 한글로 번역하면 고주파를 통과시키는 필터라고 해서 고주파 통과 필터라고